네, 반갑습니다. 민사노법을 가리키고 있는 이영민입니다. 올해 6월 24일이죠. 법원지 민사노법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문제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사소송법이니까 소송 절차에 관한 질문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들어가 봅시다. 공동소송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오케이, 갑시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에 전부나 일부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했네요. 원고가 승계 참가인의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맞죠? 그러면 탈퇴를 하면 되는데 탈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예전에는 통공으로 봤죠. 그러다가 2019년인가 그때 필수적 공동소송 68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67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맞나요?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나온 거고,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 제기했네요. 그러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청구하지 않은 부분만 아니라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면 심판 대상이 되면 오케이. 심판 대상에는 주의적 예비적 공동소송 합의 확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결론의 합의 확정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 모두 심판 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계속 봤던 지문이고, 3번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 판결해야 되는 거고, 맞나요? 그리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의 추가 판결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허용되는 경우 일부 판결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모순 조촉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만약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일부 판결을 허용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통공하고 단순병합 케이스, 맞나요? 그러나 일부 판결을 허용하지, 만약에 일부 판결을 해버리면 판결에 모순 조촉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했던 거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그리고 독립당사자 참가, 이 지문에서 원심에 남아있다 추가 판결할 수 있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 추가 판결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고, 맞죠? 간단한 지문이에요. 이 4번 지문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 지문은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인 자가 특허권을 무효 심판 청구하는 거, 요거 책에 있죠. U80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U80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공동소송이 추가하는 거, 공동소송이 추가 68조 떠오르시면 되나요? 68조에 조문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추가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고필공 추가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문 U80이네요. 맞죠? 그러면 추가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런 질문 참 좋아요. 단순하게 이게 U80이라고 지문 딱 내주는 게 아니라 이걸 U80이라는 것을 먼저 뽑아내고, 맞나요? 그리고 68조에서 공동소송이 추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이거 학생들이 저한테 카톡도 오고 했는데 이거 1번, 2번, 3번이 다 맞아 그냥 4번으로 찍었다 하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 문제고, 맞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이거 U80이라는 것만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2번 당사자 신문, 이거 그냥 주는 문제죠. 소송 무능 요청도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 계속 나왔던 질문, 계속 반복했던 질문, 바로 1번이네요. 2번 당사자 본인을 신문해야 되고 증인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절차 위반은 맞아요. 맞죠? 당사자가 아무리 일을 제기하지 않았대요. 그 하자 치유시킬 수 있다라는 거, 치유시킬 수 있다라는 거. 3번 선상 당사자가 허위 지수를 하였습니다. 책이 없는 판례긴 해요. 책이 없는 판례긴 한데, 선상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과태료 제재 신청을 한 경우, 허위 진술을 하면 과태료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제재 신청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비밖에 없다라는 거, 맞죠?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 책에도 없는 판례예요. 얘는 없는 판례였어요. 4번 선산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는 재심 사유가 된다. 451조 1항 제7호 사유죠. 7호 사유. 맞나요? 이건 1번에서 그냥 답을 바로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더 2번, 3번, 4번을 읽어보면 안 돼요. 이 지문은.
소장 각하 명령이죠.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원고가 보정 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하는 게 아니죠. 재판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재판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법원의 명령으로 소장 각하한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에요. 조문 갖고 장난친 거죠. 아니, 조문 갖고 장난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장은 원래 소장 각하 명령은 재판장이 한다 그러고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했던 거니까.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이고, 2번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분을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주소 보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장 각하 명령을 적법하다고. 자, 보세요. 법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맞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송달 관련하면 송달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정하라 그랬어요. 맞죠? 법인이잖아요. 법인이 송달받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표자가 송달받을 사람인 거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송달을 하려면 그 대표자의 주소 등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 맞죠? 이래서 안 보내지면 그 법인의 주소로 보낼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실무에서는 법인 주소 있죠. 본점 소재지로 먼저 보내는 게 실무거든요. 그래서 본점 소재지로 먼저 보내보고 송달이 안 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표자 등의 주소 등으로 보내놓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보존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에도 주소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 각하 명령한 거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였어요. 원칙적으로 법인 주소지로 원칙을 그냥 말씀드리면 대표자한테 먼저 보내보고 안 되면 법인 등의 주소로 보내는데, 실무는 법인 주소 등으로 먼저 보내보고 맞죠? 송달이 안 되면 대표자의 주소 등으로 보내거든요. 어쨌든 둘 다 보내보긴 해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법인의 주소로 송달 불능되니까 바로 소장 보존 명령을 하고, 맞죠? 보정을 하지 않으니까 소장 각하 명령을 했다. 이거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였어요. 3번 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법시행하고 그 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요. 제도에 관한 떠오르는 거 기억나나요? 결정이란 명령은 기속력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의신청이라든지 항고가 들어오면 그 받은 법원이 한번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기속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특별 항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판례라 그랬잖아요. 맨날 인지 보정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인 거고. 이해되셨죠? 오케이. 4번 인지 보정 명령 이후 인지액 상당의 현금으로 송달 납부. 인지액을 납부한 게 아니라 송달료로 납부를 했대요. 맞죠? 그럼 인지 납부 효과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죠? 실무를 해보면, 그와 똑같은 돈이 들어와 있대요. 근데 송달료로 들어와 있대요. 맞죠?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이거 인지로 납부한 건지 한번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아니하고, 맞죠? 물어보지 아니하고 소장 각하 명령하는 거 뭐라고요? 위법하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를 하지 아니하 소장 각하 명령하는 거 위법하다. 한번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지 보정의 효과는 발생하진 않지만 동일한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송달료 낸 거 인지로 납부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죠. 맞는 거 찾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죠. 계속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맞죠? 요거는 조금 함정이라고 하기에는 조문이니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요것도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고. 맞죠? 요것도 안 된다. 이거 틀리면 이걸 답으로 찍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계속 반복했던 질문들이었어요. 소송행위 추후 보완 요건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다시 말해서 추후보완과 관련된 질문이죠. 근데 요 질문이 책에도 없어요. 책에도 없고 수업 시간에도 한 번도 안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요게 조금 헷갈렸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는 돼요. 어쨌든 봅시다.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상고기간이 도가한 경우 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느냐? 판례는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고, 2번 요거 계속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 조정이 불성립을 해가지고 본안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일반인들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죠? 끝났다고 생각해서 주소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진행된 케이스. 만약 이 케이스에는 조사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만약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디귿 있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변호사 네가 뽑았잖아.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볼게요. 소송 대리인이 판결 정보를 송달받고도 당사자의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 정보 사실을 몰랐어요. 맞죠? 그래서 상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다시 당사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니까 추후 보완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법원이 뭐라고요? 그 변호사 네가 뽑았잖아.
이 변호사가 알면 본인 네 잘못도 포함된 것으로 보잖아. 변호사의 잘못은 네 잘못이라고. 맞죠? 그래서 주후보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는 질문인 거고. 네, 리얼이에요. 이거 계속 나왔던 질문이잖아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지금이야 하루 만에 거의 다 올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4일 정도 배달되는 거 당사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예상할 수 보기 때문에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옳은 지문만 찾으면 디귿 리을이고 디귿 리을이고. 맞나요? 그나마 몰랐던 지문 기억? 뭐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당사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판례는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만 되는 거예요. 디귿 리을만 맞는 지문. 자, 5번 문제 판결의 확정이에요. 틀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했고, 통상공동소송 상소리나 확정차단 효력은 통상공동소송이니까 66조가 먼저 또 올라야 되고,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 또 올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상소기간도 다 따로 진행될 거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하며 다른 사람은요 분리 확정된다는 거 기억나나요? 어쨌든 다른 공동소송 청구에 대해서도 미치지 않는다. 66조 그대로. 맞나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대법원 환송 판결이죠. 일부 판결만 파기 완성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파기 완성되지 부분은 환송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거.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예를 들면 A 청구와 B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여러 청구했 2심에서 하고 칩시다. 2심에서 얘 인용 판결 나고 얘도 인용 판결이 나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을이 상고 제기해서 뭐에 대해서만? A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했대요. 만약 2심은 A, B 둘 다 2심 되는 거고 왜? 상소 불가 원칙에 의해서 심판 대상은요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만 된다면서요. A만 불복했잖아요. 그러면 A만 심판 대상을 들어간 거고 B는 심판 대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이 상태에서 요거에 대해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며 상고 기각 판결을 하며 상고 인용 판결을 하고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이 판결 선고하는 순간 얘는 분리 확정이라 그랬고 맨날 그래서 파기 환송했으니까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파기 환송받은 A만 2심 범위는 2심은 파기 환송받은 A만 되는 거고 심판 대상도 A만 된다는 거 계속 반복했던 거잖아요. 얘는 분리 떨어져 나간다고. 판결 선고하는 순간 바로 분리 떨어져 나간다고. 이 판결 선고하는 순간 바로 분리 떨어져 나간다. 이게 선고시설이잖아요. 환송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잖아요. 파기하지 않은 부분. 근데 계속 나왔던 질문이잖아. 세 번째 똑같죠. 수개의 청구에서 패소한 당사자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 제기했다 하더라도 만약 2심은 불복한 부분 아니라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도 확정 차단돼서 둘 다 2심이 되는 거고 맞나요? 그리고 그 항소인이 변론 종결시까지 항소지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불복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언제 확정이 되냐고요? 판결 선고와 동시에. 2번 질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법리는. 맞나요? 오케이. 4번. 항소가 부적법한 이유로 항소 각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 각각 판결이 확정되면 언제로요? 상소기간 만료시로 소급한다 그랬잖아요. 상소기가 만료시로 소급해서 1심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지. 근데 항소심 판결죠. 항소 각각 판결 확정 시점에 1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아니라 그랬어요. 항소기가 만료시로 소급해서 확정된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고. 이거 모의고사라도 계속 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소송 구조죠. 소송 구조 결정은 소송 비용을 지급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이렇잖아요. 만약 128조잖아요. 128조 1항. 두 번째, 소송 구조 요건으로서 소송비 지급할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을 요구된다. 128조 1항 단서잖아요. 조문 그대로. 4번 소송 구조를 받은 사람은 일반 승계인이 소송 승계에 대해서 소송 구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송 구조는 누구예요? 소송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면서요. 130조 1항에서. 조문 그대로. 4번 소송구조 결정의 상대방은요 변호사 보수의 지급 유예 소송구조 결정했다 해서만 즉시 항고했다고요? 아니라고. 뭐라고요?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 있잖아요.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죠.
네, 조문 그대로예요. 조문 문제. 조문 문제, 조문 문제. 그리고 계속 반복했던 조문 중에 하나.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독적 절차. 제가 올해 봤던 문제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문제. 이렇게 두 번 꼬았어요. 이 지문을 알려면,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 알려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일단 봅시다. 갑이 을병에 대하여 갑에게 1천만 원 연다여 지급하라라고. 맞죠? 이때 지금 매년 신청을 했는데 A 법원에 한 경우 A 법원에 을에 관한 독촉 절차에 있어서 관할권이 있다며, 관할권이 없는 병에 대한 지금 매년 신청에 대해서도 A 법원에 관할권이 인지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관련 재판적이 인정이 되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관련 재판적이 인정이 되려면 25조가 적용되느냐? 맞죠? 그런데 관련 재판적인 경우는 전속 관할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맞죠? 전속 관할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급 명령은요? 전속 관할이잖아요. 지급 명령은 전속 관할이잖아요. 만약에 그럼 관련 재판적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참 좋은 문제가 생각해요, 저는 이거. 단순한 조문만 물어보는 문제도 아니고 사례를 약간 풀어내야 되는 거. 관련 재판적 인정이 되느냐? 관련 재판적의 경우 전속 관할이 아니어야 되는데, 맞죠? 지급 명령은 전속 관할이잖아요. 이 항에 바로 나오잖아요. 2번 지문에 바로 나오잖아요. 전속 관할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문 이렇게 풀어내셔야 돼요. 2번 문제예요. 독적 절차 쭉 나오는 거죠. 전속 관할 위반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각하한다는 거 기억나네? 지급 명령이 관할 위반을 했대요. 각하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 치부를 드러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각하를 딱 한 번 당해봤는데 그 중에 이거라고요. 지급 명령이 관할 거 없는 법원에 제출됐을 때 이송이 아니라 각하한다라는 거. 각하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고, 3번 요것도 책에 없었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판례더라고요. 자기네 보니까. 어쨌든 근데 일단 4번부터 먼저 볼까요? 4번.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대한 시효 중단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먼저 지급명령 신청했을 때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저께 저녁에 올해 변시랑 우리 서기부 문제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문제집이 있죠. 민주주의 문제를 다 추가해서 다 넣었거든요. 만약에 이거 바로 전년인가 전전년도 나왔던 지문 그대로 냈어요. 똑같은 지문을 똑같이 낸 거예요. 만약 이때는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죠.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다 틀린 거고. 그래서 3번으로 뽑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내볼게요. 채무자, 근데 이거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채무자에 관한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 신청으로 지급 면제 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됐어요. 맞나요? 그러면 채권자는 지급 면제 신청 채권자는 10분의 9 만약 인지했죠. 처음에 10분의 1만 냈잖아요. 맞죠? 나중에 10분의 9에 인지를 다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소송 기록이 관할벌에 송부되기 전에 지급 면제 신청 청구 금액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 그래 인지 보정을 시켰겠죠. 근데 아직 부족액이 보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청구 금액을 감액했대요. 청구 금액을 감액해서 청구 지시 변경서를 제출했다며. 만약 그럼 감액된 기준으로 인지 납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액된 기준으로 인지 납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10억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갑이 을을 상대로 지급 명령으로 10억을 청구했대요. 만약 이때 인지액 10분의 1만 냈겠죠. 그러니까 을이 뭔가 이의 신청을 한 거고, 이의 신청하니까 본안소송 넘어가야 되니까 법원은 갑한테 원래 내야 됐던 인지액의 10분의 1만 냈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를 내라라고, 맞죠? 인지 보존 명령을 한 거고, 맞죠? 근데 그 중에서 돈을 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청구 취지를, 맞죠? 1억으로 감액시켰대요. 맞죠? 그러면 10억을 기준으로 한 인지액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 1억을 기준으로 한 인지를 내야 될까요? 감액된 금액. 변경 후 감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겠죠. 맞죠? 이 판례를 몰랐다고 합시다. 제가 안 해줬으니까. 이 판례는 안 해줬으니까. 즉, 그 틈을에 있는 판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이 틀렸다는 거 명백히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렵긴 해요. 네, 1번, 2번, 4번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올해 시험 중에 두 번째로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아요.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3번이라는 거. 3번이라는 거. 센스껏 풀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안 해줬긴 했지만. 맞죠? 그리고 소송 참가 옳은 거 찾는 거네요.
봅시다. 소송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서 옳은 거. 보조 참가인의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그 소송에서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이 되었다며 보조 참가인에게도 참가 효력이 인정된다고요. 참가 효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둘이 같이 손잡고 싸웠는데 패소 판결이 나며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며 그 억울한 거 니도 같이 감수하라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패소 판결이에요? 아니잖아요. 화해 공고 결정. 둘이 같이 손잡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참가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했던 거. 안 미친다고 했던 거. 그래서 틀린 질문인 거고. 네, 2번 보조 참가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의 자신도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오케이 이의신청 없이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한 때는 이의신청권은 상실한다라는 거. 맞나요? 74조죠. 74조 조문. 74조 조문 그대로. 맞나요? 74조 조문 보면 당사자가 참가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사자가 참가자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지 아니한 채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사자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피참가인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참가인의 상대방이라고 기재된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다만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했다면 이의권은 상실하겠다라는 거. 74조 조문이에요. 74조 조문. 디귿 독립 당사자 참가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며. 맞죠? 독립 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며. 맞나요? 그럼 세 당사자 사이에 합의 확정이 필요한 거고. 맞죠? 그러니까 불복하지 아니한 자, 상소하지 아니한 자한테도 유리하게 판결이 변경되는 거 어쩔 수 없다. 불이익 변경 원칙이 배제된다라는 거. 맞나요? 오케이.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네요. 배제할 수는 맞죠? 그러니까 심리 판단한 게 부대항소 제기한 당사자의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맞나요? 불이익 변경 원칙이 배제된다라는 거. 그래서 맞는 질문인 거죠. 맞나요? 오케이. 합의 확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맞나요? 그래서 맞는 질문은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니은하고 디귿. 그래서 두 개라는 거. 그래서 8번이 답이 3번. 두 개라는 거. 맞나요? 9번. 소치야, 항소치야. 볼게요. 소치하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항소치하는요.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맞나요? 예. 그래서 항소 일부 치하는 효력이 없다. 계속 봐. 표로도 있는데 책에 표로도 나와 있을 건데요. 두 번째, 소치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뭐라 그랬어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잖아요. 종료되기 전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선고시가 아니잖아요. 항소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할 수는 있겠죠. 맞죠? 근데 소치하는요. 뭐라고요? 확정 전까지, 종료되기 전까지잖아요.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266조 제1항이잖아요. 다 바로 2번이네요. 이 질문 계속 나왔던 질문이에요. 예. 3번 소치하 상대방이 본안에 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나. 오케이. 항소치하는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다 그랬죠. 항소치하해주면 상대방은요 땡큐라 그랬잖아요. 상대방은 땡큐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동의가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4번 항소기간 경과하기 전에 항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항소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다시 항소 제기하는 거 가능하다. 이거 수업 시간에 한 10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항소 제기 가능하다라는 거. 내가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죠. 네. 판결 선고 전까지 아니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잖아요. 올해 민사소법 저한테 카톡 온 학생 중에 하나가 민사소법 제일 잘 맞은 애가 지금 96점이더라고요. 걔가 이걸 틀렸어요. 96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쌍욕을 했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잖아 이거. 맞나요? 오케이. 10번. 제척 기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게 계속 반복된 지문인데 종중원이죠. 그 재판관이 종중원이래요. 맞나요? 그러면 제척 사유 41조 1항 1호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41조 1호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맞나요? 두 번째, 법관의 제청 원인이 된 전심재판 관여, 전심관여라 하면 최종 변론에 관여하거나 혹은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혹은 종구 판결과 함께 상시 판단을 받은 중간적 재판에 관여한 것을 말하는 거고 최종 변론 전에 변론이라거나 증거조사 맞나요? 그런 기일진행 같은 소송 지휘사항의 재판 등에 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 봤던 것들. 맞나요? 판례. 그리고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거. 판결 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도 맞나요? 전심재판 관여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3번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이혼 소송에서 나왔던 판례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평균적 일반의 당사자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 사이에는 법관이 불구한 재판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일 때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정합에 따라서 공정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로 그 이혼 소송에서 나왔던 판례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이죠. 그래서 나왔던 판례, 책에도 있는 판례고. 4번이에요. 신청 방식에 어긋남이 없거나 소송 지원을 목적하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기피 신청의 당부의 재판에 그 신청을 받은 법관 소속 합의부죠.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한다. 그런데 만일 기피당한 법관의 소송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는 어디에요? 상급법원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상급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소속법원의 다른 법관이 한다고요? 아니라 그러죠. 상급법원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46조 3항이잖아요. 46조 3항. 만약 법관을 구성할 수 없을 때는 상급법원에서 한다. 제가 이거 예시 수업 시간에 들었을 건데요. 시군법원에는 판사님이 한 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통상적으로. 맞죠? 근데 그 시군법원에서 재척기피 신청이 들어왔어요. 맞네? 요게 뭐죠? 소송 지원도 없고 신청 방식 어긋나면 어때요? 판사 3명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급법원인 지원이죠. 천안지원에서 판사 3명 꾸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까지 얘기 드렸는데. 맞나요? 상급법원이죠. 상급법원의 결정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잖아요. 맞죠? 이것도 조문 문제네. 조문 문제. 11번 소장 심사 옳지 않은 것이네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 인지에 부족 등 소장에 흠이 있을 때는 오케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 흠이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오케이 보정명령서의 보정기한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뭐래? 보정 같지 않은 보정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맨날 보정기간이 언제까지 진행될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없다? 적법한 보정명령이라 볼 수 없다라는 거. 보정 같지도 않은 보정이라는 거. 보정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소송 구조 신청이 있는 경우 오케이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 결정이 뭐예요? 확정될 때까지 만약 인지 첨부 의무 발생은 저지된다 중단시키겠다라는 거. 인지 보전 명령에 따른 보전 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 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맞죠? 종전의 인지 보전 명령에 따른 보전 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된다니까. 다시 인지 보전 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기간은 전체가 다시 진행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맞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틀렸네. 만약 이미 진행된 보전기간에 공제한 남은 보전기간이 경과한 때 재판장은 소장 등에 대한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틀린 거고. 근데 이와 비슷한 지문으로 아예 사례형으로 우리 시험에 한번 준 적 있잖아요. 그 날짜까지 다 주면서. 맞나요? 보전기간이 전체가 다시 된다고. 요것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거고 3번 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 정본이 당사자에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여기 각하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제도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제도 고안 맞죠? 기속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도 상관없다. 맞죠? 이의 신청이라든지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만약 그게 제도의 고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도의 고안을 허용하지 않는 게 크게 두 가지겠다. 특별 항고 만약 그리고 하나 이거 인지 맞나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4번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표시 이것도 기출 지문이죠. 표시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정하는 표시하는 등의 보정 명령을 하고 그의 불응을 이유로 소장 각하 명령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주식회사 삼성전자 쓰고 만약 대표이사 이영민으로 썼던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법원에서 야 네가 무슨 대표이사냐 맞죠? 이재용으로 바꿔라라고 보전명령이 났어요. 근데 나 바꾸기 싫은데 맞죠? 그대로 했어요. 이거 그래도 기재는 했잖아. 기재는 되어 있잖아 대표자. 만약 그 소장각 명령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이영민이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대표권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소각화 판결해야 되잖아요. 대리권 없으니까 소각화 판결해야 될 사항이지 소장각화 명령은 아니라 했잖아요. 소장각화 명령은 기재되었는지 안 되는지 형식적으로만 파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12번이죠. 특별 항고네요. 특별 항고의 제기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몇 주? 1주 전에 1주. 맞나요? 449조 제2항. 449조 제2항. 위헌제청. 이거는 실제 지문 봤을 때 좀 헉했을 거예요. 위헌제청 신청 기각결정. 안 배웠는데 민사법에서. 두 번째 인지보전명령. 이거는 배웠잖아. 보전명령에서 어떤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나네? 그럼 여기서 바로 뽑아냈을 것 같은데 답을. 어쨌든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변론을 재개할 것이 말지는 법원의 재량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요 두 개 지문에서 바로 뽑아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몰랐다 하더라도 만약 인지 보존 명령에 대해서는 중간재 재판에서 이제 어떤 불복도 허용하지 않겠다.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라 했잖아요. 어떤 불복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항고 대상이 된다고 했네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잖아요. 다른 거 다 몰랐어도 요거는 바로 알아야지. 인지 보존 명령에 대해서 어떤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가 수업 시작하는 무조건 첫날에 하는 게 이건데 첫날에 무조건 이거 하잖아요. 인지 보존 명령. 이 보존 명령에 대해서 어떤 불복도 허용하지 않겠다. 근데 답 2번이네요. 3번 특별 항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특별 항고장에 특별 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는 소송기를 접수 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 특별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이유서를 제출 안 하면 특별 항고를 기각한다. 만약 450조에서 상고심 절차를 특별 항고는 상고심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고 맞나요? 그래서 427조 상고 이유서는 소송 기록을 접수 통지 받은 때 22일 이내 제출해야 되는 거고 429조 22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좀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다. 상고심에서 특이한 제도가 있다.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고. 맞나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기각이라고. 맞나요? 몰랐다고 칩시다. 2번에 명확한 답이 있잖아. 맞나요? 오케이. 4번 특별 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해 당사자가 특별 항고의 표시와 항고 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 항고로 봐 소송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만약 전부 다 이송으로 처리하지만은 맞죠? 이송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수험적으로 두 가지 있다. 만약 그 중에 하나가 비송 사건을 민사로 제기 혹은 민사 사건을 비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그랬고 맞나요? 그리고 특별 항고로 제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상 항고 혹은 즉시 항고로 들어오면 맞나요? 이거는 특별 항고 집에서 대법원으로 뭐 한다고요? 송부한다 그러죠. 송부라 그랬잖아요. 네, 그 질문 그대로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죠. 2번인 거죠. 다른 거 다 몰랐다 칩시다. 요거는 첫날에 한 거라니까. 맞나요? 어떤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다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네, 13번 증명 책임이죠.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증명 책임이 깊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렇게 독립돼서 문제가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나왔죠. 근데 저도 이번에 항상 그렇지만은 학생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문제를. 그럼 저도 그 프린트해서 항상 풀어봐요. 먼저 풀어봤어요. 이 지문 푸는데 딱 1초 걸렸어요. 딱 1초 걸렸어요. 그 밑에 보지도 않아서 넘어갔어요. 청구 이해소가 뭐라 그랬어요? 왜 빚도 없는데 경매하고 그러느냐 그랬잖아요. 누가 제기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게 청구 이의소라 그러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는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예요. 맞죠? 그럼 채권 발생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누가 주장하고 누가 입증해요? 당연히 채권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해놨잖아요. 청구에서도 원고는 채무자인데 맞나요? 그러니까 채권 발생 사실은 누가요? 피고가 입증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원고가 권리의 장애, 소멸, 저지 사실 등 항변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1초 만에 풀고 넘어갔어요. 청구 의해서 소시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빚도 없는데 경매하고 그러니. 만약에 들어오면 누가요? 피고가.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 발생 사실을 주장해야 된다. 주장하고 입증도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바로 1번이죠. 맞죠? 오케이. 이번 사행위 주도성이죠. 이거 민법 문제인데. 사행위 주도성에서 채무자의 악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으나 슬러시. 제가 수업 시간에 사행위 주도성 요건 사실을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객관적 요건으로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만약 두 번째 사행위가 있어야 되고 만약 주관적 요건으로서요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 그 수익자 전득자의 채무자의 사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사보상의 요건으로서 1년 5년. 만약 근데 악의는 뭐예요?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악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악의는 추정이 되잖아요. 이거 민법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어쨌든 만약 그러니까 그 취소에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 다시 말해서 사의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의 의사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라는 건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요? 아닌 거죠. 죄송해요. 맞죠?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라는 사실을 주면 돼. 왜? 악의는 추정되니까. 죄송해요. 말 잘못했네요. 악의는 추정되니까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나는 선의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3번
이거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공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떠한 유해한 원인 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유해 정도가 사회통상 참을 한도를 넘어서 가해자 측에서 무혐의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맞나요? 그러면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나는 거.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고요? 아니라 입증 책임을 완화한다 그랬어요. 완화하는 법리가 나오겠다. 이게 똑같은 법리가 이거잖아요. 의료가호 소송. 의료가호 소송에서도 피해자 측의 일반의 상식을 바탕으로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계실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뭐예요? 추정까지도 할 수 있다. 추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 그만큼 완화시키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전환시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완화해주는 법률이다. 답 1번이요. 2번, 3번, 4번 읽어보면 안 돼요. 실제 시험 볼 때도. 선정 당사자 제도 옳지 않은 거 맞나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로 선정이 된 경우 선정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언제까지요? 소송 종료 시까지라고 했잖아요. 종료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소 제기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선정 당사자가 제가 대리인이라 그랬어요? 대리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리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모든 소송행위 다 할 수 있죠. 이때 뭐 특별수권 받아오라, 동의 받아오라 이런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다만 딱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친구면 뭐 소송 변호사 보수 100억 할 거야?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 그거 빼고는 다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상소 제기할 때도 선정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특별 수권 받아다 그런 말도 없어요. 맞나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선정 당사자의 선정은 언제라도 장래를 위하여 취소 변경할 수 있으며 오케이. 선정을 처리할 때는 맞죠? 뭘 한다고요? 소멸 통지하라 그랬잖아요. 소멸 통지하라 그랬잖아요. 맞나요? 선정 당사자 제도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딱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서면 증명하라.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렇게 자격 상실하면 선정을 철회하며 뭐라고? 소멸 통지하라고. 그 두 개는 적용된다 그랬어요. 어쨌든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철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 대리는 아니지만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적용하는 것. 3번 선정 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가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 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에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소멸하면 선정 당사자는 뭐라고요? 당연히라고 썼던 게 이거네요. 당연히 자격 상실한다. 당연히 자격 상실한다는 거. 4번 선정 당사자가 소치와 같은 소송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선정 당사자는 대리인이라고요? 대리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맞죠? 어떤 소송행위 할 때 뭐 특별수권 받아와라 동의 받아라는 거 없다 그랬어요. 근데 동의 받아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4번이 틀린 질문이죠. 4번이 틀린 질문이죠. 그냥 주는 문제 아닌가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갑시다. 이행공고 결정이에요. 이행공고 결정 볼게요. 독촉 절차나 조정 절차에서 소송 절차로 이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행공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생각 좋은 문제긴 한데 독촉 절차, 조정 절차에서 소송 절차로 이행됐대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독촉 절차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고 조정도 그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까 본안소송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행 공고 결정 해봤자 결국 이의신청 들어오지 않을까요? 맞나요? 뻔해 보이는데 왜 이걸 다시 이행 공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맞나요? 조문 문제죠. 조문 문제. 소해사건심판법이죠. 소해사건심판법 제5조의 3, 5조의 3 제1항이죠. 제1항 제1호. 맞나요? 거기서 나왔던 거. 어차피 이의신청 할 것 같은데 굳이 이거 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고. 2번. 보충 송달이나 유치 송달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선 송달의 방법으로서 피고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을 해서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이행 공고 결정 등본을 송달할 수 있다고요. 이행 공고 결정 지금 명령은요. 발송 송달, 공시 송달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소액사건시법 5조의 3의 사망이죠. 5조의 3의 사망. 3번 이행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뭐가 틀렸어요? 원고의 동의를 받아요. 이의신청을 취하해지 뭐 원고는 땡큐인데. 법원에서 1억 지급하라 라고 이행 공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맞죠? 이의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1억 줄 게 맞는 것 같아. 그 이의신청을 취하하며
만약 그 이행 공고 결정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원고는 죄송해요. 채권자는 원고 맞네요. 원고는 땡큐 아니에요? 땡큐잖아. 근데 무슨 동의를 받아와? 맞나요? 소액사고시법 5조의 4의 사항에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동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동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동의라는 거 있다는 거 찾아오면 내가 100억 줄게. 없다 그랬잖아. 원고 입장에서는 땡큐라니까. 땡큐라니까.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4번이에요. 이게 수업 시간에 안 해주긴 했는데 올해 보니까 100개 질문에서 책이 없는 게 4개 있었어요. 나머지 책이 다 있었어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다시 한번 더 느껴요. 기본서가 가장 중요해요. 요새 보니까 뭐 기출 지문만 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합격할 수는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기본서가 가장 중요해요. 기본서에 없었어요. 좀 미안하긴 했는데 어쨌든 1번, 2번, 3번이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4번을 답을 찾아내야죠. 뭐. 만약 이행 공고 결정의 이행 조항에 원금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맞죠? 판결 선고일까지 연 5%그 다음으로부터 다 갚는다까지 연 20% 지금은 12%지만은 20%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근데 이행 공고 결정은 판결 선고를 안 하는데 판결 선고를 안 하는데 판결 선고일로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판결 선고일이란 만약 이행공고 결정 고지일인 이행공고 결정 등본의 송달일로 취급하겠다. 등본의 송달일로 취급하겠다. 그때 충분히 알았을 거니까.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맞나요? 지극히 실무적인 부분이긴 하고요. 판례긴 해요. 판례긴 해요. 근데 이 판례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긴 한데 그래 4번 몰랐다고 칩시다. 1번, 2번, 3번에서 다 뽑아내야죠. 이거 다 뭐라고 틀린 지문이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이 4번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네? 이런 거 일일이 다 못 해주잖아요. 그래 뭐 저한테 한 30일 정도 30일? 한 120강의 시간을 준다 그러면 저 이거 다 일일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 나오면 1번, 2번, 3번에서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4번이 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책이 없어요. 네. 16번 문제예요. 문서의 증거 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문제네. 옳지 않은 거 찾네요. 문서가 진정합의 성립된 것인지에 관하여 필적 또는 인형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고 당연히 유관 나올 것 같은데 법원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서만 필적 인형 등의 동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2년 전에 나왔던 판례 같은데 2년 전에 나왔던 우리 지문 그대로 냈어요. 유관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2번 문제예요. 문서에 찍힌 인형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나중에 이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없다. 맞나요? 재판상 자백이 뭐죠? 변론 또는 변론주비 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라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주요 사실만 말하고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요. 다만 보조 사실에 관한 자백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자백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데 이거? 문서 진정 성립에 관한 자백. 만약 함부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맞네? 오케이. 3번 사문서 등의 진정 선입에 관한 증명의 방법에 관해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해 문서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취지만으로 그 성립 사실 인정할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하다고요. 맞나? 이거 어디서 나온 문제예요? 자유심중지에서 나왔던 기억나나요? 자기 유일한 사실은 자기가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 신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 체부 결정을 할 거고 채택을 하면 증거 조사를 할 거고 증거 조사에서 나온 결과물을 증거 자료라 부르고 만약 이거와 변론 전체 취지 이 두 개를 참작하여 이 두 개를 증거 원인으로 하여 맞나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심증을 형성하겠다. 맞죠? 이때 증거 자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 취지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변론 전체 취지는 증거 자료를 보충하는 역할밖에 없다. 독립적인 증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유일한 말을 쓰면 안 돼요. 예배가 딱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 변론 전체 취지만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재판상 자백에 뭐예요? 취소하는 경우,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플러스 차고 이때 차고 있잖아요. 반진실 입증이 되는데 차고가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 변론제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두 개 말고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만약 변론제 취지만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요? 네, 참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잖아요.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맞나요? 4번.
이 지문이 정확하진 않아요. 맞죠?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대여섯 번 나왔던 지문이고 모의고사로 내면 무조건 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절대 틀리고만 안 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4번 처분 문서기 전에 작성 명인의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지문력을 배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나요? 책에 있는 판례 그대로 냈네요. 맞나요? 그대로 냈어요. 2단의 추정 있죠. 그 위에 바로 있던 판례. 맞나요? 답은 그래서 3번이죠. 요거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2단의 추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오케이. 송달이죠. 송달. 옳지 않은 거 볼게요. 교도소, 구치소, 국가경찰관서에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구치소, 국가경찰관서에 장에게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에 종전주 고소로 했대요. 맞죠? 이 송달은 뭐라고요? 무효. 만약 법원이 몰랐다, 수감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무효라고 했어요. 만약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주 고소로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뭐냐 그 송달은 무효. 계속 반복했던 질문. 1번 보충 송달은 뭐라 그랬어요? 송달 장소로 갔는데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맞죠? 그래서 보충 송달은 반드시 어디에 맞냐? 송달 장소에서 말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보충 송달은 적법한 송달 장소에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오케이. 송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 등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했대요. 맞죠? 그래서 송달을 했대요. 보충 송달로서 유효하다고요? 아니라고요. 부적법하다 그랬어요. 보충 송달은 뭐라 했어요? 송달 장소로 갔는데 송달받은 사람을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돌아선다 아니면 주 사람인지를 본다.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보충 송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송달 장소로 갔는데. 이 판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체국에서 와이프 만난 케이스 기억나네? 우체국에서 와이프 만나가지고 넘겨준 케이스. 그 보충 송달로서 무효라고 봤잖아요. 맞나요? 그 판례잖아요, 이거. 3번 당사자가 송달 장소로 신고한 장소로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것을 민사소보다 185조 2항에서 정한 종전된 송달 장소로 볼 수 없다. 볼게요. 처음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의 주소가 A였다고 칩시다. 소송 제기했을 때 A는 송달했어요. 송달을 했어요. 맞죠? 그 상태에서 소송 계속 중에 을이 B라는 주소로 맞네 변경을 했어요. 주소 변경을 했고 변경 신고까지도 했어요. 신고까지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송달은 B 주소로 보내야 되겠죠. 맞죠? 근데 B 주소로 송달을 해봤는데 송달이 한 번도 안 됐대요. 이때 B 주소로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다고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종전 한 번이라도 송달이 됐었어야지. 송달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판례가 이거잖아요. 종전 송달된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맞죠? 수업 시간에 했던 예시 그대로 들어드는 것 같은데. 오케이. 4번. 이 문제 진짜 틀리고만 안 된다 그랬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가 정해지지 아니하여 법인에 대해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이 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말이에요. 송달이라는 파트가 딱 나오면 지문이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송달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정하라면서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대요. 송달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송달받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공시송달로 가요? 맞나요? 이때는 특별대리인 선임해야죠. 송달, 제가 뭐라 했어요? 송달 검토할 때는 항상 송달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정하라니까. 송달받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공시송달로 나아가? 송달 자체가 아예 안 되는데. 맞나요? 그래서 이때는 뭐야? 특별대리인 선임해라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잖아요. 4번이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그냥 지는 주문이에요.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다. 맨날 내보고 화를 내긴 하던데. 어쨌든 갑시다. 18번 기일 혜택 옳은 거 찾네요. 오케이. 1번 원고가 관할 건 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주석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불주석한 경우에 변론을 진행할 것인지 변론을 연기할 것인지는 재랴. 근데 변론을 진행하시겠대요. 그러면 불주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등이 있는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있다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봐주라. 이게 왜 진술간주제도 맞죠? 이래 진술간주 이렇게 변론관할 발생한다 소 발생 안 한다 소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뭐요? 변론관할이 생긴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잖아요. 맞나요? 오케이. 2번 배당이 소 맞나요? 이게 어려운 질문 같지만은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맞나요? 그리고 책에도 있는 판례 그대로예요. 그대로 냈어요. 예, 배당 이에서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되잖아요. 예,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민사집행법 248조인가 그럴 거예요. 민사집행법 잠시만요. 민사집행법 죄송합니다. 민사집행법 158조네. 죄송합니다. 민사집행법 158조인데 158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데는 소를 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은 첫 변론 준비 기일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을 했어요. 맞죠?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배당위에서의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했어요. 원고가 그러니까 뭐야? 바로 소치화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해됐나요? 그래서 첫 변론 기일에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당위에서 취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 18회 때도 답이 2번인 거고 3번 당사자의 주소 고서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이한 것으로 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된 경우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쌍방불출석 효과가 발생한다. 저 잠깐 보실래요? 제가 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일의 혜택 공부할 때 기일 혜택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적법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 기일 혜택 효과 준다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공시송달의 요건을 못 갖췄네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서 공시송달했네요. 맞나요? 그럼 이 공시송달은 법은 어긴 건 맞잖아요. 위법하지만 누구의 명령?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서 송달하니까 이 송달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랬어요. 이해됐나요? 요건을 못 갖췄어. 그럼 부적법한 거지. 위법한 거지. 그럼에도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서 공시송달이 지났으니까 유효한 송달로 본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적법한 송달이에요. 그래도 위법한 송달이잖아요.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일 혜택한 경우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기일 혜택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얘는 송달은 유효할지언정 위법한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일 혜택 효과 발생하면 돼야 안 돼요? 발생하면 안 되죠.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이에요. 4번 불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에 답변서 기타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여 진술 가주된 경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자백 간주가 성립한다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 1방이 불출석했을 경우에 변론을 진행할 것이 말 것인지는 재량. 근데 당사자 1방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시겠대요. 맞죠? 그러면 제출된 서면을 보라 그랬어요. 만약 있다 그러면 이걸 말을 진술한 것으로 봐라. 맞죠? 그러면 진술 가주됐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되네요.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인정하는 취지네요. 맞네요? 그럼 얘는 자백 간주예요? 재판상 자백이에요? 재판상 자백이라 그랬죠. 자백 간주가 아니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질문. 이거 모의고사에도 마지막 모의고사인가? 5월 모의고사에서도 냈던 질문인데. 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이 판례 몰랐다고 칩시다. 이 조문을 몰랐다고 칩시다. 근데 1번, 2번, 3번. 1번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맞나요? 3번.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일 혜택. 먼저 전제 조건에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았음이라고 했던 거. 맞나요? 그리고 4번도. 맞죠? 제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답 2번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19번 옳지 않은 것이네요. 선택적 예비적 병합 청구, 독립 당사자 참가, 주관적 예비적 공동 소송의 경우 일부 판결을 하지 못한다. 1번 질문하면서 얘가 여기 2개 썼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선택적 공동 소송, 필수적 공동 소송, 그리고 독립 당사자 참가. 만약 이 지문에 원심에 남아 있다, 일부 판결할 수 있다, 추가 판결할 수 있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일부 판결하지 못한다. 변론 분리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맞는 질문. 2번 중간 판결이죠. 중간 판결은 뭐만 있다 그랬어요? 기속력만 있다 그랬어요. 기속력만 있다는 기판력 이런 거 다 없다 그랬어요. 기속력만 있고 어쨌든 중간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며 왜 종국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맞나요? 어쨌든 중간 판결에서 독립하여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종국 판결과 함께 다퉈야 된다 그랬잖아요. 종국 판결과 함께 다퉈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맞는 질문인 거고 3번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 주의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한 경우 맞나요? 이거 일부 판결이라고요?
아니라 위법한 전부 판결을 취급하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소가 제기되면 상소 불가분의 측에서 전부 다 1심 된다고. 전부 다 1심 된다고. 맞죠? 원심에 추가 판결된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잖아요. 답 3번이 바로 뽑아내시면 되는 거고. 4번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 병합으로 구해야 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 맞나요? 그렇다면 이때 선택적 병합으로 바뀐다고요? 아니라 그랬어요. 당사 신청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성격을 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야? 단순 병합으로 청구 취지 변경하세요라고 성명권도 행사해야 되고 맞죠? 그럼에도 성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택적 병합의 성질로 파악을 해서 판결을 했대요.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성질은 여전히 단순 병합 성질로 봐야 된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제1심 법원의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심리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맞나요? 나머지 청구에서 심리 판단을 모두 생략했대요. 맞나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일부 판결인가요? 네, 일부 판결이잖아요. 단순 병합으로 봐야 되는 거 단순 병합일 경우에 일부 판결이 가능하다고 했던 거. 맞죠? 그러면 판결하지 아니한 부분은요. 항소의 대상적 격이 뭐라고 했죠? 선고한 종국 유한 판결이라면서요. 선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선고한 적이 없네요. 맞죠? 그럼 얘는 어디에요? 원심에 남아있어야지. 원심에 1심에 남아있게 된다. 원심에 남아있어야지. 이 판례의 지문은 딱 요거 봐야 돼요. 이 단순 병합으로 구해야 될 것을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했다 하더라도 그 성질은 여전히 단순 병합의 성질로 봐야 된다. 맞죠? 단순 병합에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 판결하고 일부에서 아무런 판결하지 않았네요. 판결하지 않은 부분은요. 원심에 남아있어야 된다. 왜? 상소의 대상적 격이 선고한 종국 유한 판결. 선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항소심으로 넘어와요? 맞죠? 그러니까 1심에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지문.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죠. 4번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 표를 내가 한 대여섯 번 넘게 적어주는 것 같은데. 20번 문제예요. 피고 경정이에요. 제가 이번에 문제 풀면서 제일 했던 게 20번의 리을이에요. 리을했는데 고민했는데 실무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당연했던 질문이에요. 맞네? 결국은 조문으로 풀어내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잠깐 봅시다. 피고 경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원고는 그 결정에 대해서 뭐요? 통상한 거잖아요. 예, 통상한 거잖아요. 판례가 통상한 거라 그랬잖아요. 맞나요? 근데 특별한 거 했을 때니까 틀린 질문인 거고. 통상한 거예요. 판례는 통상한 거라 그랬어요. 기각하는 결정이죠. 그리고 종전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되었다면 피고 경정 신청서는 종전 피고에게 이를 송달해야 된다. 조문보다 실무만 알면 좀 쉽긴 한데 우리가 실무를 잘 모르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맞죠? 근데 보니까 얘를 잘못했대요. 그래서 얘를 병으로 바꾸고 싶대요. 피고 경정을 하고 싶대요. 피고 경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고가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경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경정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맞나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소장이 을한테 송달이 되었다 그러면 얘는 병으로 바꾸면 피고 경정은 구소치하 신소 재개 실질을 띠고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구소치하니까 을한테 뭐예요? 야, 이거 동의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경정 신청서를 을한테 보내줘야 돼요. 맞나요? 근데 미리 소장 부분을 송달해 주지 않았대요. 맞죠? 그럼 동의조차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소장 부분이 송달되었다면 피고 경정 신청서는 종전 피고에게 송달해 줘야 된다라는 거. 맞나요? 260조 2항 4항 또는 260조 2항 4항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문제고. 맞나요? 디귿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종전 피고는 경정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거. 맞나요? 오케이. 그게 261조 3항, 261조 3항이고 리을이 제일 헷갈렸을 것 같기는 해요. 리을이 제일 헷갈렸을 것 같기는 해요. 볼게요. 경정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이 되면 이거를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허가는 결정이 났다 그러면 새로운 피고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경정 허가 결정했죠. 피고 경정 허가 결정하고 소장 부분을 얘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서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얘한테 왜 보내줘? 얘가 경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맞나요? 지금 볼게요. 경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맞나요? 그러면 얘한테 보내주는 건 이해가 돼. 예, 왜 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청서를 얘한테 왜 보내줘요?
얘가 새로운 피고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허가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볼게요. 경전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제. 그러면 새로운 피고로 경정 신청된 자에게 피고 경정 신청서를 송달해 준다고요? 피고 경정 허가 결정이나 소장 부본을 송달해 지언정 신청서를 뭐하러 보내줘요? 맞나요? 예, 261조 2항만 보면 돼요. 262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경전 신청서를 왜 보내줘? 새로운 피고한테. 맞나요? 실무 보면 조문을 알고 있다 그러면 조문 그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실무 조문을 몰랐다 그러면 이 실무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질문,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한 질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말장난이거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죠? 그래서 옳은 게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예, 21번 문제예요. 올해 마지막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은 이거 절대 안 틀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마지막 모의고사. 이 답 그대로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제3자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서 신문 절차를 누락했대요. 여기에 대한 즉시 항고는 누가요? 누락된 그 제3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락한 그 문서의 제출 명령에 인하여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본안 소송의 당사자가 즉시 항고했었다고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제3자만 즉시 항고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냈던 질문인데 이거?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마지막에 워낙 모의고사를 많이 내가지고 어쨌든 6월 달에 시험 친 문제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지문이 그대로 있어요. 다 바로 1번이에요. 다 바로 1번이에요. 제3자에 대해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서 신문 절차를 누락했대요. 맞죠? 그러면 그 문서 제출 명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본안 소송의 당사자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고 됐어요. 누구만요? 제3자만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제3자만. 누락된 제3자만. 그래서 다 바로 1번이에요. 2번 문서 제출 명령에 기하여 제출한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등본으로 해야 된다. 맞나요? 355조 제1항이네요. 355조 제1항이네요. 3번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서 문서의 존재 소지가 증명돼야 되고 오케이. 그 증명은요. 문서 신청한 사람 신청이라는 거죠. 신청이. 4번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그 문서 기재에 대해 상대방이 진실한 것으로 일정할 수 있다. 349조인가요? 맨날 이때 과태료 할 수 있다 없다? 과태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허위 진술했다 그러면 과태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만약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 당사자는 뭐라고요? 과태료 안 된다 그랬어요. 제3자가 제출하지 할 때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거고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문서 기재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걸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과태료는 안 된다는 거. 오케이. 답 그래서 바로 1번이고 계속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 22번이에요. 청구의 변경하는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청구의 감촉은 소의 일부 취하네요. 맞죠? 일부 취하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오케이. 그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묵시 가능하다잖아요. 묵시 가능하는 게 판례 태도였잖아요. 책에 그대로 있을걸요 이거? 다 바로 1번이네요. 2번 서면에 의하지 않은 청구 취지 변경은 잘못된 거 맞잖아요. 청구 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맞나요? 그래 나와 있잖아요. 맞죠? 262조 2항에 그래 나와 있을걸요. 서면으로 해라면서요. 그런데 뭐라고요? 서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로 했어요. 그럼 위법한 것은 맞잖아요. 다만 당사자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의권 상실한다. 이의권 파트에서 계속 나왔던 판례. 3번 시효 중단이나 법률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변경 신청서 제출한 때 발생한다. 265조.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 한 100번 넘게 얘기했던 거. 이게 원칙이라고. 소변경 신청서 제출했을 때 기간 준수라든지 맞나요? 법률상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265조 조문 그대로잖아요. 다만 우리가 막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예외라고 하는데 봤던 판례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채권자가 대의소송 제기하면서 그 채권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한 케이스에서 양수건 지고 좀 그게 예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외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이게 원칙 그대로죠. 소변경 신청 제출서. 소변경 신청 제출시 265조 조문 그대로잖아요. 4번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갑이 을을 상대로 A라는 소를 제기를 했어요. 맞나요? 여기서 패소 판결이 났겠죠. 맞죠? 그러니까 갑이 항소를 제기했을 거고 그러면 2심 되는 거 갑의 을에 대한 A라는 소가 2심이 되어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B라는 소로 교환적 변경을 했다면
교환점 변경을 했네요. 교환점 변경하면 구소 취하 신소 제기 실질이 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원고 갑이 항소를 취하겠대. 항소 이미 없었는데, 항소 대상이 이미 없었는데 무슨 항소를 취하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잖아요. 맞죠? 예. 조법하기 이루어졌다면 제1심 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야 되고, 맞네요.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피고가, 여기서는 피고네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라도 항소 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서 아무리 효력이 발생하잖아. 근데 어차피 결론 똑같은데. 맞네요. 얘 없어지는 건데 무슨 항소 취하? 항소 취하 대상이 없어지는데. 맞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죠. 1번인 거죠.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했던 거.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소송 고지죠.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소송 고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시다. 소송 고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송 고지는 고지자의 자유이모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소송 고지가 고지의 의무인 경우가 몇 가지야. 가나비가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든지 혹은 추신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케이스. 맞나요? 오케이. 소송 고지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그 소송 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한 의사가 표명되어 있다며 민법 174조에서 정한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은 인정하겠다. 최고의 효력은 인정하겠다. 최고의 효력이에요. 최고의 효력. 3번 소송 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 고지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갑이 을을 상대로 했는데 을이 뭐야? 소송 고지했을 때 소송 고지 A라는 사람한테 소송 고지 얘가 다이렉트로 보낸다고요? 소송 고지서를 얘한테 보낸다고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소송 고지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소송 고지서예요. 고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얘한테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맞죠? 언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 돼요? 소송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맞나요?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고. 아니라고. 법원에다 고지서 제출했을 때라 그랬잖아요. 제출했을 때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답 3번이잖아요. 바로 3번이잖아요. 4번 민법 174조에 의한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며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고, 소송 고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 민법 174조 규정된 6월이라는 기간은, 맞나요? 고지서를 제출했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아니라고요. 그 6월이라는 게 고소송 고지서를 보냄으로 해서 이미 권리를 계속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6월이라는 기산점은 소송이 종료된 달로부터 그러잖아요. 종료된 때부터 그렇잖아요. 종료된 때부터 계산한다고. 종료된 때부터 계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죠. 맞죠? 최근에 소송 고지가 계속 중요하게 나오니까 반드시 보랬던 것들. 맞나요? 속가 문제네요. 똑같아요. 이것도 올해 민사소법 96점 받은 애예요. 아직까지 만점 받았던 애가 제 귀에 안 들어왔어요. 어쨌든 96점 받은 애가 이 문제 틀렸어요. 이거 답이 이건데, 속가는 소재기시 아니에요. 속가 계산하는 거는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아요. 답 바로 2번이잖아요. 답 2번이긴 한데 이걸 틀려왔어요. 어쨌든 갑시다. 속가가 원고가 청구 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으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에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의 조문 그대로예요. 책에도 있는 조문이에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예요. 책에도 그대로 있던 조문 6조. 2번 속가는요, 소재기시잖아요. 사실심 변론조기시가 아니잖아요. 소재기시잖아요. 이게 똑같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조문 그대로예요. 책에 있어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예요. 그래서 답 2번이에요. 3번 한 개의 소로서 수개의 청구하는 경우에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속가 산정하고, 단순 변값 도우시면 되는 거고, 수개의 청구가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속가로 한다. 맞나요? 선택적 변값, 예비적 변값 도우시면 되는 거고. 맞나요? 이것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인가요? 19조 20조예요. 19조 20조. 책에 있는 조문이에요. 조문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한 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속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속가로 한다. 맞나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소송 등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제 21조 조문 그대로. 맞나요? 이것도 책에 있는 조문이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속가 소재기시 아니에요. 소재기시. 25번 항소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오케이. 피항소인이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 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케이. 제1심 판결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 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인에게 공격하기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서면이 부대 항소장 또는 부대 항소 취지라고 표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대 항소로 볼 수 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갑이 을을 상대로 10억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만약 이때 피고가 항소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100억으로 확정했대요. 맞죠? 부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뭐 한다고? 부대 항소한 것으로 봐주겠다면서요. 그 판례가 이거잖아요. 단순하게 부대 항소장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청구 취지 확장하면 확장 신청서 자체가 뭐야? 부대 항소의 성질을 띠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맞는 질문 아니에요. 볼 수 있다라는 거. 2번 항소장이 제1심 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접수됐다가 제가 이것도 첫날 하는 거죠. 맞나요? 1심 판결에서 불만이 있으면 항소장 제출하라면서요. 항소장 어디에요? 원심 법원 제출지 1심 법원에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1심 법원에 제출하니까. 근데 항소장을 항소심 법원에다가 제출했대요. 맞나요? 1심 법원으로 이송이에요? 송부예요? 송부잖아요, 얘는. 맞죠?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요? 1심 법원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하라 그랬던 거예요. 맞나요? 어디에? 1심 법원에 제출된 도착시를 기준으로. 맞나요? 항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해야 된다. 3번 피항소인이 부대 항소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해서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대해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올해 변시에 나왔던 질문 그대로. 올해 변시에는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틀린 질문이었던 거고. 맞나요? 제한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라고 부대 항소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4번 전부 승소한 자는 항소하지 못하므로 가분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일부만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못한다? 만약 항소 이익과 관련된 판례죠. 항소 이익은 원칙적으로 만약 청구 취지와 주문 두 개를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형식적 불복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부 승소한 자는 청구 취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항소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러나 예외가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묵시적 일부 청구한 경우에. 묵시적 일부 청구한 경우에 이거에 항소를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 판결의 기판력은 전부에 대해서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익하다니까요. 다시 소재기 못하니까. 소재기하면 소각과 판결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외적 인정한 판례가 이거 하나.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한 경우에 피고도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라는 거. 맞나요? 이 판례 두 개라 그랬잖아요. 이거잖아요. 가분 채권에 대한 이해 청구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일부만을 청구한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 청구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한 원고라 하더라도 뭐라고요? 항소 이익을 인정하겠다. 하지 못한다니까 틀린 질문이고 4번.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이해됐나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문제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민사소송법이라는 이 과목에 가장 적합하게 문제를 냈다고 봐요. 올해 문제 보세요. 기판력 문제 안 나왔어요. 기판력 문제 안 나왔어요. 소의 이익 문제 안 나왔어요. 거의 다 보시면 절차에 관한 부분 있죠. 절차에 관한 부분을 기준으로 거의 다 나왔고요. 맞나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 실무 제요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냈어요. 네, 법원 실무 제요에서 나왔던 것들. 그렇다고 해서 안 내준 거 없어요. 안 해준 거 4개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만약 제가 이번에 해설을 달면서 맞죠? 기본소에서 다 찾았어요. 기본소에서 96개를 다 찾았거든요. 이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만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소가 가장 중요해요. 네, 기본소를 보고
맞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검토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발 기출 문제만 달달 외우고 들어가지 마세요. 맞나요? 오케이. 올해 시험 치는데 민사소법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어려웠고, 맞나요? 단순하게 판례만 외우고 혹은 기출지문만 보고 들어갔던 학생들은 조금 힘들었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소에 좀 충실했던 학생들은 좀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작년보다는 어려웠던 건 확실해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어요. 출제 성향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판례를 아니 모르니 물어보는 지문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문하고 이 절차를 어느 정도 아니?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점점 바뀔 것 같기는 해요. 절차법이잖아, 민사소법은. 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다시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할 거고, 맞죠? 그럼 오늘 해설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